평양중앙당 회의실에 충격적인 발표가 울려 퍼졌습니다. 총정치국 부부장 우인학 동지가 실종되었습니다. 김여정의 남편이자 비자금 관리 핵심 인물의 갑작스러운 실종. 북한은 즉시 전국적 수색령을 내렸고 관련자들이 연쇄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재정부 부국장 김성호. 그는 왜 목숨을 걸고 가족과 함께 두만강을 건넜을까요? 우인학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한 권력 핵심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과 한 가족의 목숨 건 탈출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평양중앙당 회의실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조직지도부장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동지들, 총정치국 부부장 우인학 동지가 실종되었습니다. 순간 300여 명의 간부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제 옆에 앉은 재정부 국장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우인학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김여정의 남편이자 당 재정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재정부 부국장으로 그와 직접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었어요.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각종 자금 운용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회의실 곳곳에서 보위부 요원들이 우리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의 무표정한 얼굴, 그들의 시선이 제게도 머물렀을 때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메모지에 의미 없는 글자를 적어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인학의 집에서 피 흔적이 발견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대요. 더 충격적인 건 그의 개인 금고와 사무실 서류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그가 관리하던 비자금 관련 자료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우인학의 직계 부하였던 회계과장 박철민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김 부국장, 이제 우리도.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는 손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이런 대화조차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양 시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검문소가 늘어났고 보위부 차량들이 곳곳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제 표정만 봐도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챘어요.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인학 부부장이 실종됐어.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인학이 누구인지, 그가 우리 가정에 어떤 의미인지 아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와 함께 일하면서 상당한 비밀들을 알게 된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우인학은 김여정의 개인 비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중국 내 부동산 투자, 각종 명품 구입 내역까지 모든 걸 장부에 기록하고 있었죠. 저는 그 장부들을 여러 번 검토하고 승인 도장을 찍어야 하는 업무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증거들이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우인학과 함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야경이 평소와 달리 일신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인학의 측근이었던 회계과장 박철민이 밤사이 자택에서 끌려나갔다는 거였어요. 이웃 주민의 말로는 새벽 3시쯤 검은 차 여러 대가 들이닥쳤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박철민의 자리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의 모든 서류와 개인 물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동료들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얼굴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만난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김 부국장, 들었어요? 우인학 집에서 독극물 흔적이 나왔다던데. 저는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긴급 회의가 또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 직접 나와서 발표했어요. 우인학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자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보위부 요원 2명이 제 책상 근처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업무를 보는 척했지만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을 나섰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택했지만 그 차는 계속 뒤에 있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차는 골목 어귀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담배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저도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부엌에 앉아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였어요. 당신, 우리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우인학 부부장이 사라진 게 단순한 실종이 아니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둘 끌려나가고 있어. 아내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아까부터 계속 차 한 대가 서 있던데. 저도 살짝 커튼 사이로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검은 차가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정부 국장 리명철까지 새벽에 연행됐다는 거였어요. 그는 우인학의 직속 상관이었고 모든 비자금 운용을 승인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단계 위의 간부였죠.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평소 시끄럽던 복도가 조용했고 사람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책상에는 새로운 업무 지시서가 놓여 있었는데 우인학이 담당했던 모든 업무를 저에게 인수인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문제는 그 업무 파일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인학의 사무실은 이미 봉인되었고 그의 컴퓨터도 압수된 상태였어요. 저는 어떻게 없는 자료로 업무를 이어받으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만난 당 간부 한 명이 조심스럽게 귀띔해줬어요. 김 동지, 요즘 조심하게. 우인학 라인 전체를 뜯어고치고 있다던데. 그의 말에 따르면 김여정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분노한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직 지도부에서 저를 호출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제 차례가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직 지도부 사무실에 들어서니 부부장 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 동지, 우인학과의 업무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다. 저는 목이 마른 채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예상보다 구체적이었어요. 우인학이 스위스 은행 관련해서 당신에게 특별히 부탁한 일이 있나? 김여정 동지의 개인 지출 내역을 따로 정리한 적이 있나? 외화 관련 비밀 장부를 본 적이 있나?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김여정의 스위스 명품 쇼핑, 중국 부동산 투자, 심지어 프랑스 와인 수집까지. 하지만 저는 업무상 필요한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저도 우인학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었거든요. 조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한 명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어요. 이미 저도 위험, 인물로 분류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우인학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거였습니다. 평양 외곽산에서 발견됐는데
독극물에 의한 중독사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장례식은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라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위험해진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날 밤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차라리 여기서 벗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인학처럼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탈출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감시망을 피해야 했고, 가족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했어요. 무엇보다 국경까지 가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한 명을 떠올렸어요. 그 브로커는 함경북도 출신으로 중국과의 거래를 담당하는 상인이었습니다.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연락을 취하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전화는 모두 도청당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출장을 핑계로 함경북도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검문이 까다로웠지만 다행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청진에 도착해서 그 브로커를 만났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가고 싶습니다. 브로커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단속이 심해서 위험해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는 루트와 비용, 주의사항을 설명해줬습니다. 가족 4명이 함께 움직이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평양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내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의심받지 않게 평소와 똑같이 생활해야 했어요. 그러면서도 조금씩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현금, 금부치, 약품, 따뜻한 옷가지들을 조금씩 챙겼어요. 가장 어려운 건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11살, 9살인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잠시 다른 곳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는 듯 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끼고 있었어요. 출발 날짜를 3월 28일로 정했습니다. 우인학 사건이 터진 지 2주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더 기다리면 저도 연행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새벽 2시에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 마지막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검은 차는 여전히 있었고 가끔 라디오 소리가 들렸어요. 감시하는 요원들도 교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었어요. 새벽 1시 30분, 저는 가족들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빠, 정말 가는 거예요?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짐은 최소한으로 꾸렸습니다. 배낭 2개에 꼭 필요한 것들만 넣었어요. 아내는 금반지 몇 개를 속옷에 숨겼고 저는 달러 현찰을 벨트 속에 감췄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한 번 더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감시하던 차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요원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건지 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기회였어요. 저희는 뒷문으로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2시, 약속 장소인 골목 어귀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깜박이며 신호를 보냈어요. 빨리 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그가 준비한 작은 트럭 짐칸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아내 품에 바짝 안겼어요. 트럭이 출발하자마자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브로커는 미리 준비한 통행증을 제시했고 검문요원은 대충 확인하고 통과시켜줬어요. 하지만 저희가 숨어있던 짐칸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넘긴 거였어요. 함경북도 무산까지는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트럭 짐칸은 좁고 춥고 냄새가 심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은 멀미를 했고 아내는 계속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추격당할까봐 뒤를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요. 무산에 도착해서 브로커의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중국인 가이드 한 명을 더 만났어요. 40대 남성으로 조선족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하지만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그의 한국어는 조금 어색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 없었어요. 오후 내내 저희는 그 집 지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안전했어요. 브로커 부인이 간단한 음식을 가져다 줬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우유도 줬습니다. 마지막 한국 음식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며 웃어 보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이 되자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브로커는 저희에게 검은색 옷을 나눠 줬어요. 강에서는 절대 흰색 옷 입으면 안 돼요. 금방 눈에 띄거든요. 또 손목에는 야광 시계 대신 검은 천을 감아줬습니다. 새벽 1시, 드디어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와 중국인 가이드가 앞장서고 저희 가족이 뒤따랐어요.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산길을 걸어 내려가니 강물 소리가 들렸어요. 두만강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폭이 생각보다 넓었어요. 대략 100m 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물도 생각보다 깊어 보였고 유속도 빨랐어요. 정말 이걸 건널 수 있을까요?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브로커는 미리 숨겨둔 작은 고무보트를 꺼냈습니다. 4명이 타기에는 조금 작아 보였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지금 시간대가 가장 안전해요. 경비병들 교대 시간이거든요. 그의 말을 믿고 보트에 몸을 맡겼습니다. 노를 젓기 시작했을 때 강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혹시 소리 때문에 들킬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아내가 입을 막고 달랬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댔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저편 중국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중국인 가이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사람이에요. 그제서야 안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 쪽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연속으로 2발이었어요. 저는 더욱 힘껏 노를 저었고 가족들은 보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빨리요. 더 빨리. 중국인 가이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다행히 총알이 저희 쪽으로 날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경고성 발포였거나 다른 곳을 겨냥한 것 같았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고 드디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보트에서 내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도 무서웠던 긴장감이 풀어지며 엄마 품에 안겼어요.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도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거든요. 중국인 가이드는 재촉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이동해야 해요. 저희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중국 쪽 산길을 30분 정도 올라가니 작은 농가가 나왔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조선족 남성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었다가 다음 목적지로 가면 돼요. 그는 친절하게 말하며 저희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온돌이 따뜻했어요. 북한에서도 난방이 제대로 안 되던 겨울을 보낸 후라 이런 따뜻함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이들은 피곤에 지쳐 금세 잠이 들었고 저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온 걸 믿을 수 없어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그리고 태국을 거쳐 한국까지 가야 하는 긴 여행이 남아 있었어요. 각 구간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가이드가 왔어요. 이번엔 한족 중국인이었습니다. 기차로 쿤민까지 가야 해요. 거기서 라오스 브로커를 만날 거예요. 그는 저희에게 중국 신분증을 건네주며 외워야 할 가짜 신원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태국 방콕 한국 대사관 앞에 선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3개월간의 도피 생활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저희를 맞아주었을 때 아내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사관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각종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저희의 신원을 확인하고 탈북 경위를 조사했어요. 저는 우인학 사건부터 시작해서 북한에서의 모든 경험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특히 김여정의 비자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공했어요. 조사관은 제 증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 씨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 가서도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우인학처럼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통과하는 순간 눈이 부셨어요. 형광등 불빛이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누구 하나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3주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인학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했고, 김여정의 비자금 관련 장부들의 내용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어요. 조사관들은 저의 증언이 북한 권력층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하나원 건물을 처음 봤을 때 마치 대학교 캠퍼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넓은 잔디밭과 깔끔한 건물들, 그리고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 담당관이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함부로 질문하거나 의견을 내면 처벌받았거든요. 하나원 생활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세끼 따뜻한 식사가 제공됐고 간식까지 나왔어요. 아이들은 처음 먹어보는 우유에 감탄했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 소저지예요. 큰아이가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민주주의 교육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강사가 여러분도 이제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인권 교육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강사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정해졌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컴퓨터 교육 시간에는 인터넷을 처음 접했어요. 검색창에 아무 단어나 입력해도 막히지 않는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컴퓨터 자체를 보기도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개인마다 하나씩 사용할 수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도서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자유롭게 비치되어 있었고 아무나 가져다 읽을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허가받은 책만 읽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제학 책부터 소설까지 닥치는 대로 읽어댔어요. 아이들도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하나원 내 학교에서 한국 교육 과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업 시간에 손들고 질문하는 것을 무서워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수업 방식이 신기해했어요. 저녁 시간에는 가족끼리 산책을 했습니다. 하나원 주변을 걸으며 한국의 농촌 풍경을 구경했어요. 멀리 보이는 농가들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면 온 동네가 깜깜했거든요.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에도 찬물로 씻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24시간 온수가 나왔어요.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말에는 외출 허가를 받아 인근 시장에 가기도 했어요. 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골라서 샀어요. 북한에서는 배급에 의존했는데 여기서는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 다른 경로로 탈북했지만
모두 비슷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하나원 교육이 끝나갈 무렵 사회 배치 면담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제 경력을 보고 경제 분야 경험이 있으니 관련 업종에 취업하시면 좋겠다고 조언해줬어요.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섞인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과 함께 하나원 잔디밭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새들이 마음대로 날아다녔어요. 이제 정말 자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원을 떠나는 날 교육 담당관이 말했어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긴 분들입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정말 우리는 살아남은 거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임대 아파트 열쇠를 받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9평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방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을 때 이게 정말 우리 집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집이라는 게 사실상 국가 소유였거든요. 전기 스위치를 처음 눌렀을 때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불이 바로 켜졌어요. 끄고 켜고를 반복해봐도 계속 작동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스위치를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북한에서는 전기가 언제 나갈지 몰라서 항상 초를 준비해둬야 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도 놀랐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올 때 받은 생필품들이 그대로 차갑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우유, 달걀, 야채들이 싱싱했습니다. 드문의 시간 전기가 공급되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북한에서는 이런 걸 상상도 못했어요. 화장실에서 변기 레버를 누르니까 물이 콸콸 흘러나왔습니다. 수도가에서 물을 틀어도 깨끗한 물이 계속 나왔어요. 아내는 이 물 정말 그냥 마셔도 되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물을 끓여 마시는 게 당연했거든요. 첫 번째 월세를 낼 때가 됐을 때 걱정이 많았어요. 아직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정착금과 월세 지원금까지. 정말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담당 공무원이 웃으며 당연하죠 라고 답했어요. 취업 준비를 위해 컴퓨터 학원에 다녔습니다. 40대에 새로 배우는 거라 어려웠지만 강사가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를 배우면서 한국 사회의 업무 방식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손으로 모든 걸 계산했는데 여기서는 컴퓨터가 다 해주더라고요. 3개월 후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어요. 북한에서 중국 업체들과 거래해본 경험도 도움이 됐습니다. 첫 출근날 정장을 입고 회사에 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180만 원이 적힌 통장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된 보상이 없었거든요. 배급마저 끊기기 일쑤였는데 여기서는 일한 만큼 돈을 주더라고요. 아이들도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걱정했는데 점차 나아졌습니다. 그 나이가 어느 날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축구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적응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선택할 게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라면만 해도 수십 종류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선택권이라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하니까 어려웠어요.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우인학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김여정의 비자금 운용 방식, 스위스 은행 계좌, 중국 부동산 투자 내역까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조사관은 제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김 씨의 정보 덕분에 북한 권력층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속 협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무렵 국정원 제안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얼굴이 알려지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북한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우인학처럼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첫 방송 인터뷰는 긴장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우인학 사건의 진상을 설명하고 김여정의 비자금 문제를 폭로할 때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시청자들로부터 응원 메시지가 많이 왔고 용기 있는 증언이었다는 격려도 받았습니다. 동시에 북한 당국에서는 저를 반역자로 규정하고 비난 성명을 냈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각오한 일이었어요. 그 후로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인터뷰에 응했어요. 제 경험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우인학 같은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대학교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제가 너무 나서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어요. 혹시 우리 가족에게 위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 진실을 말하는 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 밤마다 창문을 열고 서울 야경을 바라보곤 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면 온 도시가 깜깜했는데 여기서는 밤이 더 화려했거든요.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아빠, 우리 북한에 다시 안 가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절대 안 가. 이제 우리는 여기가 집이야. 아이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훨씬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 하나원에서 함께 교육받았던 김예련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서울 서초구에서 자취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만나 근황을 나누는데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겪은 것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김예련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아버지가 군 간부였어요. 성적이 우수해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진학했는데 그곳에서 여군 특별부대에 선발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정예 부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여군 부대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더라고요. 혹한기 훈련 때는 영하 30도에서 속옷만 입고 눈 위에서 구르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면 탈락이었어요. 하지만 탈락하면 더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죠. 김예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성폭력 문제였어요. 남성 간부들이 여군들을 불러내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하면 반역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거든요. 김예련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어느 날 같은 중대 여군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박정희라는 동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더라고요.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간부의 성폭력을 거부하다가 처형당했다는 얘기였어요. 김예련도 비슷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느 날 중대장이 그녀를 개별 면담실로 불렀는데 술을 권하며 추근댔다고 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그랬더니 중대장이 화를 내며 각오하라고 협박했죠. 그때부터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탈북 준비는 신중하게 했다고 해요. 일단 부대 내 경비 시스템을 파악했습니다. 교대 시간과 초소 위치, 순찰 경로까지 모두 머릿속에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군사 훈련을 받은 게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경비의 허점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1월 어느 새벽, 김예련은 마침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을 노려서 부대 울타리를 넘었다고 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키면 즉석에서 총살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어요. 부대에서 두만강까지는 도보로 이틀이 걸렸다고 합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이동했어요. 길을 모르니까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았어요. 군대에서 배운 야간 행군 기술이 도움됐죠. 김예련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는 혼자였다고 해요. 브로커도 없이 맨몸으로 강을 헤엄쳐서 건넜다는 거예요. 1월이라 물이 얼어붙어서 더 위험했어요. 중간에 얼음이 깨져서 빠질 뻔했죠. 하지만 군사훈련으로 단련된 체력 덕분에 무사히 건널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어려움은 계속됐습니다. 며칠간 굶주리며 떠돌다가 조선족 농가에서 일손을 도왔다고 해요. 처음엔 의심받았어요. 여자 혼자 나타나서 일을 해달라고 하니까.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농가 주인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 농가에서 6개월간 일하며 여행 경비를 모았어요. 농사일이 힘들었지만 북한 군대보다는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여기서는 일한 만큼 밥을 줬거든요. 북한에서는 일을 해도 군기 일수였는데. 그렇게 해서 라오스로 갈 여비를 마련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가는 과정도 험난했어요. 브로커에게 사기당할 뻔하기도 했고 국경에서 체포될 위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 혼자라서 더 위험했어요. 인신매매당할 뻔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어요. 방콕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김예련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고 해요. 8개월간의 도망 생활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서 더욱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하나원 교육을 받을 때 김예련을 처음 만났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북한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그녀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하나원을 나온 후 김예련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했어요. 한국어도 다시 배워야 했고 남한 역사도 공부해야 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녀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악몽이었어요. 밤마다 북한 군대에서 겪었던 일들이 꿈에 나와요. 간부들이 쫓아오는 꿈도 자주 꿔요.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도 힘든 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김예련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북한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의지는 제게도 큰 감동을 줬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김예련은 대학 진학을 준비했어요. 법학과에 진학해서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어려울 거라는 걸 알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북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거든요. 저는 김예련을 보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저보다 훨씬 깊었지만 의지는 더 강했어요.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제 제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김예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계속 말해야 한다는 것을. 침묵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예련과의 만남 이후 저는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모임에 참석하면서 각자가 품고 있는 상처와 희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모두가 다른 경험을 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려는 의지였어요. 김예련은 대학 입학을 위해 수능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끔 그녀를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느 날 김예련이 저희 집에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는 법대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좌절감에 빠진 그녀를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예련 씨, 제가 북한에서 공부할 때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저는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도 간부 시험을 준비할 때 몇 번 떨어졌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합격할 수 있었어요. 김예련은 공부 방법을 바꿨습니다. 혼자서만 공부하지 말고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갔습니다. 처음엔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점차 실력이 늘고 있어요 라고 밝게 말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김예련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스터디 그룹 친구들이 북한에 대해 궁금해하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게 된 거였어요. 저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제 출신을 알게 되면서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김 대리는 중국어도 잘하고 경험도 많아서 도움이 많이 돼요 라고 말하는 동료들을 보며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북한 관련 업무가 생기면 자주 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북중 무역 관련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중국 바이어들과 미팅할 때 통역을 맡기기도 했어요. 제 경험이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자산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예련도 점차 자신감을 회복해 갔어요.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매니저급으로 승진했고 손님 응대도 능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투리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제는 서울말이 더 편해요 라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적응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그녀의 꿈도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북한 인권 전문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제가 겪은 일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북한 여성들을 위한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의 의지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숨기거나 잊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자세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 경험도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 날 김예련이 김 선생님도 강연을 더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요. 우인학 같은 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계속 말씀하셔야 해요. 그녀의 말에 저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증언 활동에 참여했어요. 대학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사에서 요청하는 강연과 인터뷰에 모두 응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예련의 수능 시험일이 다가왔을 때 저희 가족은 모두 응원했어요. 시험 전날 밤 저희 집에서 하룻밤 머물렀는데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이미 가장 어려운 시험은 다 통과하셨잖아요 라고 아내가 격려했어요. 수능 당일 저는 김예련을 시험장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파이팅!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시험장 앞에서 손을 흔들며 응원했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 작은 체구에 얼마나 큰 의지가 담겨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수능 결과가 나왔을 때 김예련은 목표했던 점수에 조금 못 미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수를 해서라도 꼭 법대에 가겠어요. 1년 더 준비하면 분명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의지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어요. 저는 김예련의 모습을 보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된다는 것을. 그녀의 용기가 저에게도 더 큰 용기를 줬습니다. 연말에 탈북민 모임에서 김예련이 발표를 했어요. 저는 북한 여군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끔찍한 일들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그녀를 보며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김예련 씨를 보면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더 당당해져야겠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숨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험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무렵 김혜련은 탈북 여성들을 위한 상담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아픈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도우려는 그녀의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김혜련의 영향을 받아 탈북민 멘토링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새로 온 탈북민들에게 취업 상담을 해주고 한국 생활 적응을 도왔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어요.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증언을 듣게 됐습니다. 탈북민 모임에서 만난 리운이라는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눈빛이 또래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적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리우는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음악무용학부 출신이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하고 외모도 뛰어나서 3학년 때 만수대예술단 1호 문화공연단에 발탁됐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최고 지도자 앞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건 모든 예술인의 꿈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1호 문화공연단은 사실상 기쁨조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공연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당 간부들과 김정은을 위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었어요. 입단 후 일주일 만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선배들이 조용히 귀띔해줬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각오해야 한다고. 리운의 첫 번째 시련은 입단 한 달 후에 시작됐습니다. 조직 지도부 국장 한 명이 그녀를 별도로 불렀다고 해요. 개별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성추행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하면 반영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김정은의 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원산과 함흥에 있는 별장에서 정기적으로 문화공연이 열렸는데 실제로는 성적 유희의 장이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는 자리도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무서웠죠. 리우는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옷을 벗으라고 했어요. 거부하면 보위부로 끌려간다고 협박했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 생활이 2년간 계속됐다고 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싶어서 죽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탈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쁨조 출신은 더욱 엄격한 감시를 받았거든요. 전환점은 경비병 성철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김정은 별장 경비를 담당하는 특별경비대 소속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남자들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철은 달랐어요. 저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줬거든요. 성철도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환멸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철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우리 모두 망가진다. 함께 나가자고. 탈출 계획은 신중하게 세웠습니다. 성철은 경비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고 리우는 별장 내부 구조에 익숙했어요. 6개월간 준비했어요. 경비 교대 시간, 순찰 경로, CCTV 위치까지 모두 파악했죠. 10월 어느 밤 드디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성철이 경비 근무를 서는 날을 택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키면 둘 다 즉시 총살당할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치밀한 준비 덕분에 무사히 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함흥에서 두만강까지는 성철의 동양 친구가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도 탈북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트럭 운전사였는데 화물 운송을 핑계로 저희를 국경까지 데려다줬어요. 3일간의 험난한 여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두만강을 건널 때는 성철이 먼저 헤엄쳐서 안전을 확인했다고 해요.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10월인데도 얼음이 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거든요. 중국에 도착한 후에도 어려움은 계속됐어요. 브로커를 만났는데 리운을 중국 남성에게 팔려고 했다고 합니다.
인신매매였어요. 탈북 여성들을 중국 농촌 총각들에게 파는 거였죠. 다행히 성철이 적극적으로 막아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그 후 6개월간 중국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조선족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 라오스행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어요. 교회 목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저희를 도와주셨거든요. 종교의 힘을 실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는 길도 험난했어요. 몇 번이나 체포될 뻔했어요. 성철이 없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버텨낸 거였습니다. 방콕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리우는 완전히 탈진 상태였다고 해요. 1년간의 도망 생활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성철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하나원 교육을 받은 후 리우는 서울에 정착했어요. 성철과는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지옥 같은 경험을 함께 버텨낸 사람이에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리운의 목표는 단순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아직도 북한에는 저 같은 피해자들이 많거든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언론 인터뷰를 할 때 리우는 많이 떨었다고 해요. 얼굴을 공개하는 게 두려웠어요. 혹시 보복당할까봐.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리운의 증언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UN 인권위원회에서 발표 기회를 갖기도 했어요. 떨렸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북한 여성들의 현실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리운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고 세상에 알리려는 의지가 대단했어요. 살아남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와 김예련, 리운의 증언들이 모여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UN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우리의 증언을 바탕으로 특별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마침내 우리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닿게 된 거였습니다. UN 조사관이 서울을 방문해서 저희와 직접 면담을 했어요. 제네바에서 온 인권 전문가들이었는데 매우 진지한 태도로 우리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증언은 북한 인권 실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우인학 사건과 김여정의 비자금 운용에 대해 3시간에 걸쳐 상세히 증언했어요. 스위스 은행 계좌 개설 과정, 중국 부동산 투자 내역, 명품 구입 리스트까지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메모를 하며 추가 질문들을 계속 던졌어요. 김예련도 여군 부대에서의 성폭력과 인권 유린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조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리운의 증언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기쁨조의 실상과 김정은 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인권 유린입니다. 라고 말할 때 조사관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였어요. 탈북민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북한 인권 실상과 개선 방안이라는 학술회의를 열었는데 저희를 초청해서 발표를 요청했어요.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진지하게 경청하며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졌어요.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는 우리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방송을 했어요. 하지만 북한 당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를 반역자, 거짓 증언자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연일 발표했습니다.
특히 저에 대해서는 인민의 배신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북한은 심지어 우리 가족들에게도 압력을 가했습니다. 평양에 남아있는 친척들이 김성호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증언 이후 탈북자 수가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의 탈북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목소리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닿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우리 보고서를 적극 활용했어요.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서울 시내 대학교에서 북한 인권 관련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학생들은 북한 문제를 새롭게 보게 됐다.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이 탈북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중소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진실은 반드시 힘을 갖는다는 것을. 비록 고통스러운 과거였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탈북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인학 사건으로 시작된 공포, 목숨을 건 탈출,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무엇보다 세계를 향해 진실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한국 아이가 됐어요. 큰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처음에는 사투리 때문에 놀림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서울말이 더 자연스러워요. 아빠, 저희 완전 한국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뿌듯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아내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여성들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저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북중 무역 업무를 전담하면서 회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동료들도 제 출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 과장님 덕분에 중국 바이어들과 소통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뿌듯해요. 김예련은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재수 끝에 서울의 한 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한 거예요. 입학식 날 저희 가족이 모두 가서 축하해줬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리운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성철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탈북민들과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증언 이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됐고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북한 관련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북한 내부의 변화입니다. 저희 증언 이후 탈북자 수가 2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의 탈북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수많은 우인학들이 있을 테고 김예련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이 있을 거예요. 리운처럼 성적 착취를 당하는 젊은이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증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올해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김예련, 리운과 함께 북한 인권 증언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세계적으로 증언 활동을 하고 다른 탈북민들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가능해요 라고 김예련이 말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북한에 남아있는 동포들입니다. 아직도 감시받으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유를 꿈꾸지만 탈출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저희가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북한 당국은 여전히 저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반역자들의 거짓 선동이라며 비난 성명을 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반박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증언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밤에 창문을 열고 서울 야경을 바라봅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하나하나가 자유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이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북한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상입니다. 마음껏 웃고 떠들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껴요. 하지만 저는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우인학의 희생, 김예련이 겪은 고통, 리운이 당한 모욕들을 기억하며 살고 있어요. 그들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 증언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걱정, 과거의 트라우마,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담감 등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김예련과 리운 같은 동지들이 힘이 되어줍니다. 상담사와의 정기적인 만남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그것을 딛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라는 상담사의 말이 위로가 돼요. 종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겪은 고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증언이 작은 불씨가 되어 언젠가는 큰 변화의 불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것입니다. 북한에 계신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유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자유로운 땅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의 삶은 이제 증언 그 자체입니다. 살아있는 증거이자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두려움은 이제 없습니다. 오직 사명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